상가 구입.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둘 다 구입을 안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좀 더 지켜보세요. 올해는 구입하면 안 돼. 내가 볼 때는. 좀 더 어느 지역일지 모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올해는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지금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 주택구입 부담지수가 120 이하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요. 지금 IMF보다 더 많이 파산하고 있어요. 개인하고 기업이. 언론 지금 다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연체율은 사상 최저인데 실제 파산, 개인 파산, 기업 파산은 IMF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거 할 때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건을 떠넘기고 현금을 확보하려고 난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특히 현금 확보를 못하면 부도가 납니다. 부도가 나기 때문에 올해도 채권 발행량이 작년도 사상 최대인데 올해도 사상 최대입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중에 괜찮은 회사 있으면 회사채 망하지 않을 것 같으면 투자하세요. 12%입니다. 10%에서. 지금도 경매 물건이 쌓여서 넘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번 사태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까도 올렸잖아요. 저는 이걸 예견했던 사람이에요. 아까 내가 동영상 올렸죠. 2021년 2년 전에 앞으로 경매 대란 벌어질 거라고. 난리 날 거라고. 지금 경매 물량이 2021년 대비 서울에 임차권 등기가 10배 폭증했습니다. 1000% 폭증했다고. 근데 이게 줄어들 거냐? 사상 최대 개인 파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개인 파산이 진행되고 있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 아직 아니야. 지금 상가들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전국에 엄청 많이 지었어. 좋은 것들 끝까지 기다려요. 마지막까지 기다리면 더 싸져요. 중간에 이 사람들 좋을 거다 이런 거 경기 띄우러 오는데 어차피 그 상가나 아파트 물량을 먹어도 재경매 나옵니다. 이거 최소한 3, 4년 여파 엄청나요. 충격 여파가. 난 이걸 겪은 사람이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 토지, 주택, 상가, 그린주택 등등을 매입하는 거 적극 추천입니다. 일본 장기 저성장 침체 들어갈 때 그때 경매로 이런 거 싸게 구입했던 사람이 사실은 주요 유지에 싸게 구입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자들 됐어요. 근데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회복하거나 이 사람들 얘기하는 대로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름도 아니고요. 계속 기다려보세요. 이런 자산시장은 인내심 싸움입니다. 인내심이 더 있는 사람이 인내심이 나보다 모자른 사람의 돈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분양시장에 가면 조급하게 합니다. 하나밖에 없다. 부동산에 전화하면 고객님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조급심을 계속 유도해요. 조급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게 조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산시장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보다 인내심이 0.1mm 없는 사람 거를 내가 다 갖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분양가 물량이 없는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공실이 100만 채예요. 데이터 센터에 가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나옵니다. 88만 채라는데 공동주택까지 합치면 100만 채입니다. 그걸 얘기를 안 해. 왜? 이 숫자라는 게 한 개 가구니 공동주택 공실이 지금 100만 채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절대로 안 넘어가거든. 선전선동에. 그래서 이 용어를 한국은행이라든지 언론에서 다 삭제시켜버렸어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도 없애버렸어요. 지금. 신용불량자, 한 개 가구, 공실 아파트 이런 거 문구를 2017년부터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름이 신용유의자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괜찮다는 식으로. 지금 빈집이 180만 채 이번에 넘을 걸로 200만 채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빈집 때문에 난릴 거예요. 특히 지방 소도시는 빈집 때문에 난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비규환 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게 이제 요거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살짝 괜찮은 것 같이 더 지랄 나는 거예요. 왜? 일단은 생각을 해요. 주택을 유지하려고 주택을 구입했다는 거는 중산층 꿈이지만 이 구입을 한 이후에 4대 보험료 상승, 재산세 상승, 유지비 상승, 이자료 상승 이런 뒷감당을 할 수 있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구입하는 게 문제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재산은 구입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유지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본인이 집을 상가 사는 게 문제 아니에요. 공실로 놔둬도 관리비하고 이걸 유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재산을 유지하면 그 사람은 그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대출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세금이나 재산이나 관리비 얘기는 일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딴 거지라고 땅만 안고 그냥 거지처럼 사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에 자산이 지금도 엄청 헐값으로 폭락을 했습니다. 40, 50% 가까이에요. 싸게끔 느껴지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 좀 있으면은 이런 얘기, 냉정한 얘기인데 한 5월 봄쯤부터 더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된지 모르겠네요. 이제 유지 못하는 사람 한계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던 애 맨날 불안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들 계속 있을 겁니다. 분을 못 참아갖고. 지금 국가에 돈이 없어갖고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지방 아파트 엄청나게 그냥 거의 헐값에 오히려 월세 사업하려면 지방 아파트가 낫습니다. 올부터 올 겨울까지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사건이 엄청나게 잇따를 거예요. 지금도 충격이지만. 다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대중부유층 중에. 자기 건물에 가족끼리 대출 없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삽니다. 일본에서도. 나중에 부자 되고 잘 사는 사람들 추적했더니 일단은 자기 땅, 자기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을 하든 같이 주거를 같이 하든 이런 식으로 자기 건물에서 자기 장사했던 사람들만 가족들이 일가가 번영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즌에 토지건, 농지건, 뭐건 자기가 꿈꾸던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매입하는 거 추천입니다. 뭐 미래 자녀를 위해서 땅을 매입하든 다 추천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물량이 엄청난데 지금 이걸 보고 이게 이제 여기서 이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번에 한계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물량에 대해서 어마어마하다 그러는데 이거에 2~3배 더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최하. 그러니까 기다리세요. 발품 팔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산시장은 사업은 속도가 생명인데 사업과 장사는 속도, 그런 시기가 문제인데 자산시장은 인내심이 약한 사람이 인내심 강한 사람한테 상납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계속 호들갑 떨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꾼들. 뭐 증권사 근무하거나 이런 사람들 되게 즐겁게 얘기하는데 그 새끼가 사기꾼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가 지금 파산으로 가고 있어요. 미국의 지금 곡물 기업인 번지하고 비테라가 작년 12월 달에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1,300억 달러짜리 매출 기업이 됐어요. 1,300억 달러짜리. 세계 최대의 곡물 기업 중에 하나인 번지하고 비테라가 인수합병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여기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대두하고 해바라기 씨예요. 이 사람들이 수입하고 하는데 어디냐? 우크라이나 이런 데입니다. 곡물 메이저가. 번지와 비테라가 인수합병이 마무리 단계, 이번 12월 달 마무리 단계 끝나고 올해부터 지금, 그리고 일본의 종합상사도 이쪽 식량 쪽에 지금 거의 식량산업 쪽에 투자를 갖다가 몇 년 전부터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불안하게 하는 거죠. 독과점, 지금 캐나다나 이런 데 독과점 조사하고 난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같으면 칼길이라든지 몇 개, 3~4개 회사밖에 안 남아있는 겁니다. 전부 인수합병 돼갖고. 네, 전 세계 4개 기업이 그 식량이나 곡물 가격을 다 자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이제 12월에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이게 이제는 원래는 2010년대에도 인수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죠. 가격을 너무 높게 묶어서. 거대 농산물 기업이 미국 대표 농산물 기업 번지하고 글렌코라는 기업 집단이 지원하는 곡물 기업 비테라가 하나의 대규모 곡물 기업으로 탄생을 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이게 이제 가격 때문에 지금 여기 같은 지금 시장이 반독점이라고 난리가 아니에요. 특히 캐나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취급하는 곡물들 알려드릴게요. 밀, 옥수수, 콩 등입니다. 앞으로 4개 농산물 기업들이 A, B, C, D라고 그러는데 앞자만 붙여서 지금 아처 다니엘 미들랜드 이게 통합이 됐어요. 칼길, 그 다음에 루입 드레프스 이 두 회사가 합병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농산물 유통은 이 4개 대규모 메이저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합쳐서 A, B, C, 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지금 흘러가는 구조상 다 올려놨으니까 카페 한번 보세요. 흘러가는 구조가. 그래서 지금 농업이 앞으로 점점 대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곡물 가격 이들이 무슨 일이 어떻게 벌일지 아무도 몰라요. 어느 때 무슨 일을 벌일지. 지금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4개 기업은 사상 최대의 이익을 지금 2022년, 2023년에 이미
한계를 뛰어넘었어요. 수익을. 예, 지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그리고 한번 곡물 가격 급등으로 지금 천문학적인 이익을 받기 때문에 예, 얘네들이 나중에 10년에 한 번씩 이지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가 정부가 통합되다 보니까 전부 거대 옛날 20세기 초에 미국 시장화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가. 무슨 석유 대왕, 철강 왕 막 이런 식으로 기업 메이저 집단들이 이합 집산으로 전부 독점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얘네끼리 4개의 회사 4개가 너는 이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시장을 갖다 양보하게 되면은 전 세계는 그냥 이 식량 가격 5배, 10배 금방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비테랑 옥수수, 뭐 콩 이런 건데 지금 다른 석유 기업도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거를 주도하는 게 웃긴 게 미국이에요, 미국. 이 대규모 독점화를 걷는 이런 M&A를 주도하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무슨 사태로 가고 있어? 언젠가는. 국가에서 여기 뭐 저축은행에 5천만 원 보장해줘요. 보장해줘. 바로 지급해주고 그런 거 없어. 언젠가는. 보험비 언젠가는. 돈이 없다고. 허그가 벌써 파산했다니까, 사실상. 작년 손해액 얼마예요? 5조. 자본금 5조 원 회사가 5조 원 없으면 파산이지. 올해 바젤3 대재앙입니다. 그리고 긴축이라고. 왜? GDP의 1.1배, 최소한 20, 30%를 더 빼야 됩니다. 대재앙급이에요. 지금 언론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뭐 무슨 얘기, 다른 분들도 생각하는 분도 있으면 지금 우리 국가 재정이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이. 긴축 중이라고. 일반 시장 파산이 IMF를 넘어서고 있어요, 지금. 언론에서 안 나옵니다. 지금 파산 가구 역사상 사상 최대예요. 파산 신청, 기업 파산 신청.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나오면 위심해 봐야 돼요. 그 다월 투자증권 보고서 보셨어요? 야, 씨. 아, 무섭대. 오히려 지금 증권사 부실 최대가 다월 증권인데 PF 부실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1월 3일 지금 본 사람이 8명밖에 안 돼. 여기가 지금 PF 최대 부실처거든요. 작년에 막 조사받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게 만기도래 PF 잠재 부실률 2023년이 24%, 15만 호가 자금 부족으로 립주 리스크가 난리가 날 거고 악성 미분양 15만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고 준공 지연이 될 거고 지금 분양 대기 물량이 28만 9,910호, 착공 대기 물량이 83만 2,229호, 100만 채가 지금 대기 중이고 착공 대기. 총 대기 물량이 112만 2천호. 그러니까 아파트 짓겠다고 대기 물량이 112만 호야. 지금 착공한 거는 30만 호고 83만 호가 아직 착공 대기야. 그러니까 이걸 다 짓겠다는 거야. 지금 아파트 재고가 9%, 분양이 15만 호인데 지금 입주가 19만 호, 20만, 저 아파트만. 지금 시세 하락으로 분양이 지금 지연, 그러니까 입주하자마자 고분양가로 항의하고 난리 날까 입주 그 분양 지연 물량이 15만 호. 이걸 다 폭로해버렸어요. 지금 공기, 자금 부족, 공사비 상승 등으로 공기 지연이 18만 7천 호.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 이 33만 호가 왜 문제가 되냐? 고분양, 고물가. 이게 2024년에 지연 물량들이 준공이 돼요. 더 골 때리는 거. 그렇다고 입주 물량 아니야. 이게 지연 이것 때문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난리 날 텐데 하고 입주 지연하다가 올해 말쯤에 준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이 준공이 되면 이게 이제 2024년 수개월 지연된 물량이 서서히 준공되면이니까 이게 언제야? 상반기가 아니고 하반기겠지. 그치? 하반기에 터지는 거지. 추론을 하면 일단은 PF가 부실이 터졌어. 25%가 터졌어. 어떻게? 아, 니넨 부실이 아니야. 뭐라고 해? 니네는 이자하고 무관해? 만기.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실이 아닌 걸로 덮는 거. 뭐야? 만기 연장. 50% 만기 연장해. 아, 니네는 부실이 아니야. 왜 작년에 안 터졌냐? 아, 니네는 부실이 아니네. 만기 연장해. 내가 얘기했던 이거. 이게 전부 지금 정상인데, 그래서 재작년하고 작년에 증권사가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했습니다. 어떤 사업장들은 지금 PF가 보통 6억씩 받았어, 성과금을. 그래서 2023년까지 전부 다 연장을 한 거야. 이해가? 내가 얘기했던 상환유예 만기 연장이 부실 폭탄이 400조가 넘는다고. 이거 여기도 그 지랄을 한 거야. 그럼 나중에 터지면
정부에서 지원해라. 허구에서 책임져라. 이지랄 할 거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얘네 어깨가. 성과금은 다 처먹고 수수료 성과금은 다 처먹고 터지면 몰라. 우리는 만기 연장했어. 자 그러면 2023년도에 그래서 24%가 터졌어요. 이미 터졌지 TF가. 만기 연장을 했어. 근데 올해부터는 만기 연장을 못해. 그래서 올해 몇 조 집어넣는다고 그래? 올해 예산이 100조야. PF 지원이 100조야.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내년에 몇 프로야? 그럼 줄어드냐? 2025년이 62%야. 그러면 이때 끝나냐? 그럼 이게 100조 다 올해 100조 다 소실하면은 2025년에 62%, 2026년에 71%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내가 그랬잖아. 만기 연장 사기라고. 올해 100조 집어넣으면은 언제까지 녹을까? 2026년 이후가 71%야.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 2차 경매 대란까지 천천히 생각해도 된다. 지금 경매 대란이 지금 사상 최악이잖아. IMF보다 더 많이 주택 경매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것도 내가 여기서 최초로 폭로했고 내 방송도 미리 얘기했고 알아. 아는데 내가 이걸 다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진실 공포팔에 이런 게 내가 얘기했던 2배급이야. 사실 이렇게 부실 터질 거 알고 대출했으면 이거 수수료 처먹었으면 국가 부도나라고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 공갈 협박을 하는 거 다 망한다고. 그리고 이 100조인데 이런 봤을 때 올해 100조로 끝날 것 같아. 이거 끝날 때가 200조 가까이 될 것 같아 이거. 개이 IMF입니다. 여기에 유튜버니 뭐니 얼굴마담 내세웠던 새끼들 부역했던 자본에 저 더러운 자본 사기꾼들 부역했던 똑같은 사기꾼 새끼들이고 900만 명을 죽으면 인생을 나락과 죽으면 내면 거대한 살인자 집단입니다. 내가 그거 자신있게 얘기하자. 아니라고. 이 새끼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 안 그래 보니까. 그리고 봤을 때 이 사태가 올해 끝난대. 저금리 가고 이 사태가 올해 끝나 아니면 내 얘기처럼 2026년까지 갈 것 같아. 내가 볼 때 2026년 바닥 찍고 한 2028년부터 좀 다시 상승해요.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 이 커뮤니티를 잘 지켜줘야 돼요. 객관적 자료 보고. 지금 서울 수도권 지금 임의경매 대란으로 지금 어떤지 알아? 주택으로는 IMF를 넘어섰습니다. 그게 오늘 뉴스야. 지금 임의경매가 물건이 너무 많이 IMF 때보다 더 많이 쏟아져갖고 지금 난리예요. 법원도 지금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지금 여러분 3월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임의경매 대란. 강제경매는요. 내가 볼 때 강제경매 대란 나올 때가 무서울 때야. 지금은 1차 임의경매 대란일 뿐입니다. 상반기에 지금 따라해봐. 임의경매 IMF급의 임의경매 대란인데 제가 말한 강제경매 대란이 올까 안 올까 2차 경매 대란이 올까 안 올까 보니까 지금 흥분할 필요가 없어. 지금 막 주위에서 살고자 탑니다 뭐 별소리 다 나오고 그러는데 임의경매야. 강제경매 대란 아비규환 안 봤지? 그럼 강제경매 대란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2020년 기준 지금 1000%가 아파트 경매 물량이 1000%가 폭증을 했어요. 불과 4달 사이에. 다 지금 몇백만 원 못 갚아서 다 경매행위예요. 영끌적 그 다음에 기업과 부동산 알짜배기 쏟아집니다. 109개월 만에 사상 최대. 주택용 경매에는 쏟아지는 IMF를 넘어섰어요. 벌써. 이거 나 말고 얘기한 사람 없지? 파악해갖고. 이거 방송 나가야지 그 다음에 한 1, 2주 후에 지가 한 것처럼 다 얘기하지? 이 방송 보고. 야, 2차 경매대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흥분하지 말라고. 몇 년까지야? 내가 얘기한 2026년까지야. 올해 내년 올해까지 1차 경매대란 2025년 상반기가 2차 경매대란 한번 지치고 나가 떨 때 이게 아니야 무적갱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무적갱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PF 70%가 부실이면 지금 새마을금고에 떠넘긴 50조는 제약이에요. 그중에 80%가 부실한 얘기야. 그러면 40조를 갖다가 새마을금고에 갚을 수 있어. 새마을금고 자본금이 얼마인 줄 아냐? 야 지금 근데 터질 때 보고서 나오면 어떡하라는 거야. 미리미리 예상을 해갖고 사람들 몇 년 전부터 대비를 하지. 연체 사이클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대잖아. 지금 사상 최악 지옥이지. 진짜 지옥 밑에 지옥은 시작되지 않았대. 여러분 조상님이 좋은 거야. 진짜 이 지옥에 빠지면 자식 새끼까지 빈곤층이야. 집 한 번 잘못 사갖고. 알아? 난 그거를 지금 3번째 보는 거야. 뭐라 그랬어 내가. 주택 구입 기수 무조건 120 밑에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 쳐다도 보면 안 된다고. 아니 천천히 지켜보자고. 아니 이때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고 다 자리 잡는 거야, 일본처럼. 일본도 이때 하류층이 중산층 되고 중산층이 대중 부유층 됐어요. 물론 뭐 큰 부자 된 사람은 없어, 이럴 때 하는. 근데 계급이 한 단계 올라가고 자식들 편안하고 내 집 있고 이렇게 다 됐다고. 내 상가 있고 내 집 있고 내 가게 내 장사하고 내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그럼 그 집에서 어떻게 장사하냐? 10시에 오픈, 3시 30분에 마감. 장사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누가 물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뭐 죽자 사자 돈 벌 필요 있나요?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싸게 그때 자리 잡고 했던 사람들, 고생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 살고 그 사람들도 부자입니다. 학교 뭐 우리 애가 공부를 못해. 아이 뭐 그럼 직장 다니 현대그룹 들어가면 되지. 앞으로 그런 세상이야. 앞으로 현대그룹이니 대그룹이니 다 뭐예요? 정규직 입성입니다. 서울대가 미달이야. 왜? 20만 시대야. 5년 후부터 일반 기업의 직장인 구하기가 난리가 납니다. 사람을 못 구해갖고 은퇴는 다 하고. 근데 뭐야? 물가 높고 고물가 뭐야? 저임금이지. 대기업들라도 고물가 저임금이야. 몇 시 퇴근 시간? 5시. 일본화 되는 겁니다. 다 정규직이야. 지금 중학생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은 인력난 때문에 다 부도나는 거고. 아 그러면 위사하고 뭐 아니 그거예요. 아니 왜 선진국에서는 위대가 왜 미달이에요? 약대가 왜 그렇게까지 골치 아프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나요? 왜? 수가가 너무 낮은 거야. 다 고령자니까 그 높은 수가를 못 주는 거예요. 무상위료니까. 우리나라 사실상 무상위료 국가입니다. 앞으로 병원 의사들 인기 엄청 떨어져요. 미국은 그래도 앞으로도 인기 높지. 한번 응급실 가면 2억씩 하니까. 우리 사실상 무슨 나라야? 무상위료 국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데? 물가 고물가인데 위료 수가가 그냥 제자리예요, 계속. 아니 뭐 그렇게 그런 거 뭐 그렇게까지 해갖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요? 아픈 환자 평생 보고 저는 돈 몇 억 줘도 못하겠어. 이 지랄이 되는 거야. 지금 고려대 위대가 미달났어요. 고대 위대가. 농담인데. 이번에 서울대하고 서울대 미달, 고대 의대가 미달이 났어. 거기 선진국에서는 의사선생님 왜 100세 시대에 뭐 그렇게까지 저기 하고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면 좋죠. 좋은 직장 동료 만나면 좋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왜? 사람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입실 못 넣고 고대야 고대. 서울대도 미달났어요. 서울대. 어딘데요 그게? 지금 스카이 지금 안 한 게 지금 20, 30%예요 지금. 왜 미달난? 문과 어디? 문과 공과 일부 공과 미달. 미달이에요. 5년 후에 지금 실제로 40만인데 이지랄인데 앞으로 20만 시대는 무슨 일 벌어질 것 같아? 20만 원 애 중에 50%가 대학을 가려고 그럴까? 잘못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이냐 그러면 학생의 90%가 대학을 가요. 그러면 10%가 일반 기술 기능직을 가는데 얘네 중에 지금 상당수 그냥 머리가 지능이 나쁜 사람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지능이 일반적이면 대기업을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등학생인데 대기업을 들어가. 왜? 대학을 나오면 고졸 입시 충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혜택으로 일단은 뭐 밑에 대학 군대 그냥 나는 그냥 기술로 그냥 머리 편하게 그냥 정기직으로 먹고 산다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이야 이런 데 그냥 들어가요 고졸로. 그럼 90% 중에 취업이 지금 되는 일이 실질 취업률이 이 중에 45%예요. 45%. 계약직 비중이 다 합쳐갖고. 그러면 55%가 사실상 임시직, 일시 임시직이나 백수입니다. 집에 짐승이라고. 왜 이 사람들은 육체 노동이 있는 현장에 안 가? 대학 나왔으니까. 안 가요. 몇 살까지 나이 처먹고 그러냐? 저 아는 친구도 저희 때도 있었는데 거의 30대 후반까지 집에서 용돈 받아서 집에 뒹굽니다. 게임하고. 응? 그래서 지금 구조가 이런데 앞으로는 이 구조가 무너져요. 내가 볼 때 대학을 지금 더 안 갈 거예요. 한 20만이면 70%밖에 안 갈 거예요. 거기 가서 나와서 왜 거길 가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렇게 바뀔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왜 학원에 다녀요? 친구들이 다 학원에 있으니까. 일부 엘리트나 그 계층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과거처럼 엄청난 학벌 인플레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잘하는 거라고 평생 할 거를 찾아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누구한테 질문하면 되냐, 필요할 때. AI에 질문하면 됩니다. 학벌이 왜 필요해? 나를 보호하기 위한 무한 경쟁사회에서 방패막이었는데 그게 사라지는 거야. 왜? AI에 물어보면 됩니다. 올해 챗 GPT-5 나와요. 인간보다 더 똑똑합니다. 내가 말로 물어보면 친구처럼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로 다 대해줍니다. 조금 있어야 센서를 붙이면은 내 피로 상태나 이런 거 자동으로 다 연결시켜줘요. 그럼 그 친구들이 지금 무슨 일이 있냐? 어떤 아비규환이냐? 이게 내가 꿈꾸던 대학생활도 아니고 사회생활도 아니고 내 존재감도 없어. 게임만 하고 그리고 시간 개념도 잊어버렸어. 그럼 뭐해? 마약하거나 정신병 하는 거지. 그냥 정상 정신병 짓거리 하는 겁니다. 여자고 남자고. 지금 이거 계속 학벌 인플레 급증하는 이거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얘네 가면 스카이야. 지방대 어릴 때 영재라고 했던 애들이에요. 경영학과 나서 어디 갈 건데 안 받아주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왜? 실무 능력이 없으니까. 집에서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되게 많다니까 지금. 말들 안 해도 우리나라. 2022년에 응급실 이용자만 769만 명이야. 지금 이거 폭증하고 있어 얘들. 얘들 더 미치면 길거리 나와서 누구 하나 씨발 이 세상 불질러자 이지랄 하는 겁니다. 지금 홍콩 ELS 피해자가 이제는 예전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지금 피해자들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다음 주부터는 날릴 텐데 내환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2IMF인데 겪어보지 못한 내환위기라고 5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는 난리가 날 텐데 지난 5일 만기 도래로 이중 8천억 원가량이 이달 만기입니다. 지금 20조 가까이 판매했는데 특히 1분기 올 한 해 내내 지금 벌써 5조 원의 피해자가 5만 명입니다. 앞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아비규환이 날 거예요. 뭔가 사기꾼들이 지금 부자 이야기니 뭐 3조 계속 9천억 원. 얘기하는데 한번 돈 날리면 답이 없죠. 한번 돈 날리면 답이 없습니다. 저한테 뭐까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나라의 민중이라는 사람들은 다른 포식자한테 사냥감이나 먹잇감 또는 개돼지 노예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정말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죠.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 이 나라에 살아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에 관심 갖고 부러워할 필요 없다. 외계어 많이 쓰면은 교수든 누구든 개새끼다. 내용을 알고 오면 여기서도 엄청 받을 수 있는 국제금융제도 회계제도 이런 거 다 말씀드렸지만 내용을 알고 오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없죠. 지금 진실이라고 자신들이 무슨 교수님이니 전문가니 했던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들도 몰라요. 아는 척을 모호하게 아는 척 다 아는 것처럼 근엄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몰라요. 왜? 내 인생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사실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냐? 내가 잘 처먹고 잘 사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호기심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계속 저렇게 성공이라고 성공학 포르노를 어릴 때부터 시청을 하게 한 겁니다. 사실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인데 이번 달부터 시작인데 이번 달부터 시작이면 무슨 일 벌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 잔인하지만 그런 거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공짜 없다는 겁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실업자 이제 200만 시대 갑니다. 갑자기 한번 그게 정상이에요. 한번 할 때 다 망해야 되는 거예요. 느리게 하면은 매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이 무관해 일 저지른 거 있는데 매몰 비용 국가에서 다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물가만 폭등하는 거예요. 화폐만 그냥 대량 하니까. 한 200만 가까이 이제 실업자 사태 벌어질 거예요. 어떤 실업자는 586. 이번 사태는 586 실업자 사태입니다. 제가 볼 때. 내환 위기라니까요. 그리고 586들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번에. 계속 뭐 정년까지 사람 모자르니까 정년까지 갈 것 같아 아니면 기업에서 다 자를 것 같습니까? 젊은 사람 안 자릅니다. 앞으로 실업이에요 그냥 대규모 실업. 제2IMF입니다. 쉽게 말해서. 앞으로 이제 사태 벌어질게요. 그게 외환위기하고 내환위기하고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이번 사태 내환위기입니다. 그럼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웬만한 걸로 밥을 굶어야 되고 그런 사태인 거예요. 겪어보지 못한 거죠. 대량해고 사태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대량 해고 사태가 터질 것 같아, 안 터질 것 같아요? 물어볼게. 제가 예상하는 대량 해고 사태로 갈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정부 돈으로 지금 계속 뚫려 막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무도 안 꺼내잖아요. 내가 미리 얘기해. 대량 해고 사태입니다. 봄에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취업 못하는 겁니다. 3, 4년 동안. 대학생도 앞으로 취업 못해요. 몇 년 동안은. 대량 해고예요. 특히 이제 비정규직 계약직을 자르는 게 아니고 이번에 누구 잘라? 정규직. 미국 고용지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에서 12월 중 21.6만 명이 증가했대요.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금리가 뭐하고 관계가 제일 깊다고? 이게 뭐라고? 실업률. 지금 미국 실업률이 어떻게 됐어, 지금? 11월과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3월에 지금 금리 내린다, 미국에서 그러는데 금리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정점대이 3만 명 정도 감소했지만, 실업률이 똑같습니다. 12월 달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게 실업률을 보면 된다. 금리는 뭐라고? 실업률이다. 금리가 실업률이 증가하면 금리가 내려간다. 아직도 미국은 완전 고용 사태입니다. 되게 잔인한 거지. 그러면 평균 임금이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실업률이 그대로고 평균 임금이 또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 뭐예요? 인플레가 또 올라가는 겁니다. 실업률이 너무 탄탄해요. 그리고 사람 못 구해서 월급을 계속 인상시켜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일 중요한 실업률인데 다들 뭐 인플레가 거짓말에 개소리예요. 실업률입니다. 그냥 지금 언론 나오는 건 자기들 희망이고 부동산 얘기죠, 결국. 당분간 연중 신중한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국제금융센터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해야지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고 소비가 위축되면 금리가 낮아지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걸 예측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다 그러면 지금 부자 성공학은 지금 본인들 자체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이 교주화되고 있어요. 교주화. 그러니까 11조 걷듯이 돈을 꾸준하게 걷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나온 게 아니고 19세기에 나온 거라고. 특히 이거를 전파한 사람이 나폴레옹 3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폴레옹 3세 때문에 제국의 식민지에 쫙 퍼진 겁니다. 너도 노예로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관리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끌어당기는 법칙 이런 거 다 이거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19세기. 프랑스, 영국, 미국의 사이비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처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뭐 암이 치료했다, 뭐가 낫다, 인생이 바뀌었다. 이게 19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19세기 초에 종교들이 이렇게 종파들이 종교 전쟁이 끝나고 종파들이 자유로워졌거든요. 그때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나는 믿으면 치료가 된다. 믿으면 바뀐다. 믿으면 치료가 된다라는 사이비 종교 이론에서 나온 게 성공학 부자학입니다. 믿음을 갖고 살면 모든 게 변한다.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거라 지금 그 사이비 종교에서 했던 수법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크릿도 그 사이비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다. 왜? 그래야지 반발이 없거든. 가난한 사람, 특히 사이비 종교는 가난하고 힘없고 위지할 데 없는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학 사이비 종교 이론가라는 거라고 그러고 해외에서는 이거 성공학 포르노라고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얘기, 힘든 사람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고 고액의 강의나 뭐 주식을 팔거나 코인을 파는 인간들이라 그래서 성공학 포르노라고 그래요. 성공학 포르노. 시크릿이 우주의 에너지가 아니고 원래 19세기라는 겁니다. 19세기. 거기에 마지막 20세기 초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기꾼이 그걸 집대성화한 겁니다. 그런 사이비 종교 포르노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역사가 200년 가까이 된 사이비 종교 노름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도 같은 사이비 종교 노름입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노예들이라든지 가난한 이들한테 이런 빈곤 포르노 비슷하게 성공학 포르노를 가르쳤다 그러면 부자들이나 중산층한테는 뭘 가르쳤을까요? 부자나 중산층이 받들던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도덕론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라. 너는 성공할 문명이다. 이런 거는 노예들이 식민지 노예 백성이나 착취 대상들한테 가르친 거고 19세기에 중산층이나 상류층이 받아들였던 건 도덕론 그리고 자조론입니다. 도덕론, 자조론은 뭘까요? 도덕론, 자조론은 지금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엄격한 통제, 다른 빈곤한 이들을 돕는 선행,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살고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자기 업무에 대해서 탁월한,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자기가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추진력, 불굴의 위지. 이게 지금 유럽 사회 중산층이나 상류층들이 교육받았던 어떤 생활 트레이닝이 도덕론, 자조론입니다. 일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일에 대한 덕성과 책임, 의무, 만족감 이런 것들이라는 거. 그게 유럽 귀족이나 중산층들이 받아들였던 생활의 문화 현상이에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거고,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부패하고 부조리했었던 것도 많은 개혁이 일어나고, 기술 발전이 일어났던 것도 다 이런 성실성, 금연함에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공학 포르노 이렇게 너무 많이 지금 유포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도 돈 받아갖고 그 위에 있는 얼굴 안 보이는 애들한테 또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사람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사기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계속 달콤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인데, 그런 사기를 유튜브에서 강범위하게 지금 천연덕스럽게 뭔가 아무 근거 없는, 스펙도 없고 아무 근거 없는 새끼들이 계속 성공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국가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여건이라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게 개인의 위지 때문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재미없죠, 그런 얘기들이. 내일 나가시면. 근데 삶은 그러한 재미없는 걸 묵묵히 참아내면서 한 발 한 발 나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 저도 쉽지 않은 거죠. 사람이 간절해야 된다, 절박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간절하고 절박하면 인생 끝장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간절해야 된다, 절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분도 어저께 팔려고 했던 사람 무리수 든 거죠. 간절하고 절박. 거래 하나 돼야지 500만 원, 1000만 원 버니까 2000만 원 벌고.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간절하고 절박하게끔 상황을 몰아가고 조급하게 하면은 인생이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겪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세상 여유가 있어야 돼요. 항상 미리 사전에 뭔가 준비해야 되고. 그러면 별일 아니에요. 남의 인생을 망치고 싶으면은 계속 탐욕을 자극하면 됩니다. 그러면 빚낸 사람들 계속 절박하고 점점 간절해지거든요. 뭔가 인생 망하려고 그러면 빚을 지게 하면 돼요. 계속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이 간절해지고 망하려고 그러면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제 문 앞에 사채 그거 있죠. 일수꾼들이 사채를 이만큼 쌓아요. 그거 뭐라고 하지? 메모지. 메모장이 이만큼씩 들어오더라고요. 그 일수꾼들이 원하는 거 뭐냐? 그 일수 월급도 그러지만 제 장기 노리는 거 사실은. 일수꾼들이 뭘 노리냐? 사실은 더 절박한 사람들한테 막대한 고리사채를 뜯어내는 방법은 제 장기 하나 팔아먹는 겁니다. 신장이나. 2개 중에 하나, 나중에 그래요. 아니, 이거, 어차피 하나만 갖고도 잘 산다. 부채로 인연된 거는 안 좋습니다. 여유가 없고 계속 매일 간절해야 돼요. 매일 절박하고. 매일 밀려나는 거예요, 인생에서.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는 거하고 자꾸 간절하게끔 요구하는 건 좀 달라요. 좀 물러나서 쟤 왜 저럴까? 조급하면 끝나는 거예요. 주시장이든 이 시장이. 자꾸 조급증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친절하면 이상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빚이 없고 여유가 생기면 놀러 갈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같이 가족들하고 시간 보낼 때, 좋은 지인들하고 대화할 때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그게 정말 소중한지 모르는 거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살아요. 대부분 잘못된 선택으로 좀 불행하게 삽니다. 사실은. 7월달 되면은 지하철 요금이 또 20% 올라가요. 전기 요금이 한 20% 올라가요, 또 올해. 뭐 이것저것 공공요금이니 뭐니 또 실질적으로 평균 하는 평균을 찍을지 모르겠지만, 평균 인플레이션을 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빼놓고 그러면 평균의 함정이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의 함정이니까,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 이게 이제 통계학을 조작을 하는 건데, 만약에 고대사회라고 쳐봅시다. 고대사회, 중세사회, 그 다음에 현대사회인데, 이런 얘기를 해요. 중세사회는 평균 수명이 만 30세다. 여긴 25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25세나 30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장수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평균 수명이 왜 이렇게 나왔냐?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10명을 출생을 하면 4명이 사망을 하니까 5세 전에. 유아 사망률을 빼놓고 하면은 45세, 55세 이렇게 되거든요. 실질 수명이라는 게, 실질 수명률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보통 45세에서 그 시대에서 55세, 많으면 60세까지도 평균 수명을 유지했다는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유아 사망률을 빼놓으면. 현대에서는 이 평균 수명률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직장인 평균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인스타 평균이 있고 실질 평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 평균은 뭐죠? 전부 연봉 1억 찍어서 1억 5천 나는 제일 잘 벌 때 이야기만, 제일 행복할 때 이야기만 인스타에 걸어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연봉이 7천 이상에서 5억까지 번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스타를 보면. 그럼 실질 임금은 얼마냐? 실질 임금은 한
3,500 정도 됩니다. 이것도 엄청 많은 거거든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그런데 왜 3,500이 되냐? 뭐 이재용처럼 1,000억 버는 사람도 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중이 월급을 받는 거는 한 7, 80% 받는 거는 한 월급쟁이가 300만 원 이하인데, 그리고 이거를 아르바이트로 채우고 이러거든요. 200에서 300만 원. 그러니까 같으면 세금 4대 보험 제외하고 이러면은 한 200 정도, 연봉 3천이 실질 가져가는 게 한 190에서 2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하냐? 500만 원이든 뭐 1000만 원이든 외부의 일을 더 해서 이거를 채우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배달 일을 하든지 알바를 하든지. 그럼 그 상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알바를 통해서 뭘 채우든지 아니면 뭐 가족이 같이 버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3인 가족이라는 체제는 맞벌이를 전제로 해서 뭐 한 가정의 평균이 뭐 450이다, 뭐 550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 어떻게 남자가 뭐 이렇게 여자가 뭐 100만 원 벌든 남자가 350만 원 벌든 이런 조합을 통해서 벌고, 상위 1% 같은 경우에 1%에서 10% 같은 경우에는 자기 사업소득, 그다음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 실질 임금소득 이렇게 4가지를 기본적으로 받습니다. 일단 아니면 과외소득이라까지 받거든요. 4개, 5개의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균적으로 2,500만 원씩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상위 1%는 이 4가지 중에 자기 월급이 연봉이 한 1억에서 2억이 되면 과외로 돈을 버는 게 또 1억에서 2억이 되는 거예요. 자본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이라는, 임금 평균이라는 걸 나눌 때 상위 최소한 3%는, 상위 3%는 제하고 97%를 갖고 평균 임금을 나눠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평균 임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떨어집니다. 뭐 생각보다 충격적으로 떨어져요. 한 2,700만 원이라든지 3,100만 원 이렇게 왔다. 가정소득도 뭐 400만 원이라 350에서 400만 원 사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 평균 임금이라는, 우리 주위에 늘상 있는 실질 평균 임금이라는 걸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는 사회에 불만을 맡게 돼요. 평균 임금 받고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다 사람들 가난하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평균이라는 잣대로 모든 거를 재단을 하는 거예요. 평균 이상이다, 평균 이하다. 근데 평균이 상당히 올라가 있는 거죠. 만약에 1%도 그 위에 상위 0.2%는 소득이 7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더 올라가면 0.01%는 소득이 150억에 200억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화의 40%를 갖고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월급쟁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지 부조화가 엄청 일어나는 겁니다. 대부분이 원래 평균 정도로 사는데 자신들이 남들보다 평균 이하라고 생각하고 대부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패배감으로 성공하기나 보고 남하고 비교하고 억울해하고 열심히 사는데 안 된다고 남들 뭐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400만 가까이 지금 그 실제 신용불량, 신용유의자라고 그러죠. 이게 진행될 거라는데 지금 이게 지금 폭발적이거든요. 지금 파산이나 신용유의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180만 명에서 지금 70만 명이 지금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300만 명 가까이 되니까 250만 명을 신용 삭제를 하는 겁니다. 신용 삭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신용 삭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400만 명, 지금 300만 가까이 된 사람들 중에 250만 명을 신용 사면을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앞으로 국가가 헬게이트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는 모든 과정이 끝난 다음에 신용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가 거의 이제 파탄으로 갈 겁니다. 이건 항상 지불을 하게 될 텐데, 지불 비용을. 신용을 저렇게 이제는 사면을 하면은 새로운 250만 명의 신용이 생깁니다. 그럼 지금 삭제를 하면은 총선 전후에 사상 최대의 갑자기 소비 폭증이 일어나요. 근데 이 신용은 처음부터 뭐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국가에서 주장한 거라고. 신용, 어떤, 이자, 상환유예, 이자유예, 신용유예까지 간 겁니다. 250만 명. 신용을 유예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지금 연체하고 모든 기록이 사라지니까 그거만큼의 250만 명 분의 신용 창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창출이 뭐냐? 돈을 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망할 사람들이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인플레 증가하고 소비가 증가하겠죠. 총선 때는. 그러니까 1년이나 2년 후에 이 사람들이 돈을 갚을 수 있냐 이거예요. 지금 너무 폭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굴러가는 것처럼 포장을 단기적으로 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지금 부실이 지금 천문학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연쇄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자체가 사실은 국가적인 사기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사상 최악의 지금 소비 침체예요. 근데 이번에 신용 사면을 하면은 사람들이 언제 가갖고 돈을 뿌립니까? 원래 없는 사람이 돈을 더 씁니다. 언제 소비를 할까요? 명절 구정 때 이제는 가서 총선 선거로 국가 파탄을 몰고 가는 겁니다. 없는 거 창조해서. 그럼 어떻게 되냐? 은행권이나 전반적으로 부실이 지금보다 얼마만큼 확대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핵폭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용 엄청 땡기니까 올해 한 해 지금 최악의 침체인데 잠시 그거 하는 거 뽕 맞는 거예요. 뽕 맞은 다음에 어떻게 날아가는 겁니다. 이거 못 막아요. 하반기부터는 그 미국도 채무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경기 불안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상반기는 지금 어렵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리고 금리 차이가 지금 2%가 넘게 차이 나요. 미국하고. 미친 거죠. 이 나라. 부동산 부양한다고. 지금 모든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들 현실에서 느끼실 겁니다. 또 불안, 매출 감소, 사람들 여유 없는 모습, 누가 와서 나한테 부탁할지 모른다는 지인 공포, 돈 빌려달라고, 뭐 등등등. 누구 만나는 것도 요새 인간관계 맺는 것도 스트레스고. 지금 한강에서 계속 시체 떠오르고 계속 쉬쉬하고 아세요? 지금 뭐 그거 안 한다고 높이는데도 계속 시체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먹고 사는 거를 갖다 우습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 사실 사람들 먹고 살거나 일자리 중요하죠. 뭐 맨날 연쇄살인 지금 쉬쉬하는 것 뿐입니다. 언론을. 이게 보면 망해가는 사람하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 살아남고 인생을 대비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외로워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그런 내용들을.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방식이나 방법들, 정보나 이런 것들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 혼자만 알고 있는 거야. 그 빚쟁이들, 자기들 지금 망해가는 사람들끼리는 되게 친하게 보여요. 대화도 자기들끼리 잘 통하고. 오히려 망해가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더 친하고 돈독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저렇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데도 그 보면 된다. 별거 없다고 그냥 신용평가사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면 된다고.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는데도 이상해. 안 봐. 우리나라는. 그래서 한국 신용평가나 3대 평가사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특히 한국 신용평가 보시면 요거 노재용 씨가 쓰신 요거 동영상도 있어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도 있으니까 가서 그럼 이 유튜브 동영상을 몇 명이 이렇게 중요한 정보를 몇 명이 보냐. 몇 명이 지금까지 시청을 했냐. 놀라지 마세요.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 하려고 하는 걸 노력을 안 해. 64회입니다. 동영상 조회수가 몇 명? 64회. 1월 5일날 올랐는데 오늘까지 현재 64회야. 저 내용을 동영상 올려놓으셨어요. 동영상 시청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공유하시면 돼요. 우리가 얘기했던 그대로 다 나오죠? 그러니까 참 골 때리는 거예요. 고급 정보는 보라고 해도 오픈이 돼 있어도 소수만 봅니다. 정확한 자료가. 올해 경기 북부에 고속도로하고 철도가 2개씩 깔립니다. 앞으로 경기 북부가 발전을 할 텐데 왜 발전을 할까요, 여러분? 경기도 북부가 발전을 할 텐데 이걸 왜 깔까? 일단은 경기연구원에 가시면 경기 북부 10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자치도라는 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여기 내용에서 보면 접경지역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경기도 발전하고 접경지역하고는 지금 보면 큰 건 없습니다. 경기도에 지금 개통되고 있는 것들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거냐 그러면 일단은 별내가 중심이고 옛날에 얘기한 것 말씀드린 것처럼 별내가 중심이고 지금 개통되는 것들의 목표는 어디냐? 네, 목표는 인천입니다. 그래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나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중심되는 요 지역 지금 오늘 개통되는 게 요 양평에서 화도 전 구간이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양평간 이게 양양간 고속도로죠. 춘천 양양간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는 춘천까지 이어지는 그 화도 IC 위에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죠. 이 포천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하고 겹칩니다.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고모리 뒤에요. 그다음에 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개통을 안 한 게 김포에서 파주에서 양주 요 구간만 지금 개통을 안 하고 내년에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렇게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나 북부 지역의 지하철들이 개통이 왜 되냐. 개통되는 게 이렇게 개통이 되거든요. 요게 개통되는 거는 좀 일산에서 위정부 가는 외곽 기차, 그냥 여행 다니는 거고요. 지금 개통되는 거는 전래에서 잠실 인근까지 가는 8호선이 이제는 올 말에 개통이 됩니다. 이렇게 개통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지도가 나옵니다. 4차 국토종합수색 계획인데 이렇게 해서 이 노란 선들 보시면 새로 개통되는 것들이거든요. 이 공간 계획을 보면 이제 이게 이러한 발전 시대가 끝나고 전부 다 사실상 전부 개통이 되는 거예요. 도시화가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도시 계획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개통이 되고 그러면 나머지 권역에서 벗어난 데들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 것 같아 앞으로? 이 권역들 벗어난 지역들 있잖아. 강원도, 수도권, 청주권, 대전권, 전주권, 뭐 광주권, 방향만권, 대구권, 부산권 이런 대주권이나 이런 권역이 아닌 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따라해봐. 포기에 포기. 앞으로는. 그러니까 발전이 다 끝나서 이 모든 발전 계획이 국토 5개년 계획이 끝나고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 그러면 이게 고차원적으로 수도권에서 할 게 없으면 뭘 하냐? 이 수출하는 게 지금 이쪽을 지금 다 이렇게는 다 개통이 되는 올해까지 개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지금 개통을 하려고 목적은 요거예요, 요것만 이제 개통되면 끝나는 건데 왜 개통을 하냐? 앞으로 이제 수출이 인천공항에서 가는 것들도 있지만 해상물류, 평택을 비롯해 해상물류센터 남쪽에 있는 평택항이나 이런데 말고는 전부 다 수출을 뭘로 할 거냐? 수출. 항공기로 하는 겁니다. 항공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기로 할 산업들만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가 인구가 모이고 있는데 앞으로 인구가 모일 때가 어딜까? 지금 화성이 인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해상물류 산업벨트 때문에 반도체 벨트니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잖아요. 수원인데 여기가 동탄 아니야. 사람 몰리고 있고 거기 반도체 부품 소재에 대한 기흥이 있고 뭐 이렇게 송도가 있고 연구단이 송도가 있어 이렇게 벨트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이제는 기계 장치나 다른 거는 저기에 있고 평택에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도 이제 발전이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앞으로 어디에 사람들이 몰릴까? 김포 사람 몰리겠지. 또 앞으로 인구가 폭증할 지역들 예상. 일산 아니야. 그러니까 가성비 대비 땅값이나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홍수처럼 올라갈 지역 어딜까? 맞춰봐요. 위에일 거야. 위정부 아니야. 양주에 양주 백석지구 근처가 최첨단화됩니다. 양주 백석지구. 남양주 말고 양주. 그러니까 다른데 뭐 연천도, 포천도, 위정부도, 가평도 이런 데 아니고 양주 백석지구에 어마어마한 돈이 쏟아져 부을 거예요. 나는 그 땅이 없어. 그쪽이 다 양주에 있는 쪽이 다 개발됩니다. 앞으로 중심적으로. 왜? 지금 발전축이 양주에 다. 여기에 첨단 뭐 앞으로 산업벨트니 뭐니 전부 양주. 왜 거기에 몰리냐? 보시면 딱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렸어. 밑에는 다 뚫렸죠. 여기 다 뚫렸어 이제는. 이게 이제 여기인데 이렇게 뚫린 거 아니에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나 요거 김포는 됐어. 지금 개발이 안 된 데는 어디밖에 없어? 양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주 쪽의 중심으로 전부 지금 교통이 개편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 양쪽의 중심에 딱 있는 거야. 아니 이쪽하고 이쪽의 중심이 어디냐? 여기. 이쪽에 남쪽의 중심이 여기 동탄이 있는데 여기 그 구성이 있는데 구성지구. 지금까지는 그래서 양주가 이쪽에 개통이 안 됐거든. 그래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경기 북부의 중심이 양주가 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거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국토연구원 가면 인구 2040년까지 인구 증감 섹터가 있습니다. 보면 양주가 전부 다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전부 다 남양주니 이쪽 다 있는 사람들 물류나 모든 게 처음에 중간에 들리는 게 포천이 아니고 양주예요, 양주. 그래서 이 양주에서 물류라든지 모든 게 1차로 다 걸러져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인천으로 해서 수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까지. 왜? 나는 이거 알고 공부를 다 하니까 앞으로 대세가 양주구나 이걸 알고 있거든. 뭐 김포 너무 많이 올랐고 가격 대비 지금 양주가 땅값이 제일 싸요.
그 땅 살만한 평지도 별로 없어. 다 개발되고. 평지도 양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 동두천이니 연천이 인천이 한탄강이라 공장을 개설할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양주만 공장하고 공장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일산이 좋지. 그러니까 일자리나 인구가 폭발할 때가 양주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가 지금 구성역이거든요. 여기가 양주 백석 신도시가. 아파트가 아니라 땅값, 사업이나 뭐가 개통되면서 이게 돌아가?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양주에 전부 다 지금 이상하게 그쪽으로 전부 기차나 지하철이 전부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땅값이 엄청나. 제일 땅값이 똥값 중에 하나가 양주, 연천, 포천 막 이런 데인데 그 동네가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뜰 겁니다. 많이 싸고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싸질 거. 한번 싹 개통되고 저거 하려면 한 5년, 10년 걸려요. 인프라 완성되려면. 그래서 전부 그 대학이나 이런데 그 근처로 대학들이 다 들어온 거예요. 무슨 경동대니 뭐 알지 못하는 대학들 있잖아. 무슨 대학교가 한 5군데가 들어간 거야, 양주에. 경동대니 무슨 예술대니 뭐 저기 동양대학교니 근처에 다. 그래서 양주가 지금 경기 북부의 중심이 양주에 양주. 다들 뭐 다른 데 추천하더라고. 여기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아니에요. 보시면은 여기 다 양주에 있는데 뭐 은납 이런 식으로 다 개발 벨트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서울 양주 고속도로 2004 전부 이쪽으로 다 뚫리는 겁니다. 양주 중심. 지금 지하철도 지금 사실은 양주 중심 포천이 아니고 위정부가 아니고 결국은 양주 중심으로 다 뚫리게 돼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인구 증가물은 이쪽이 많이 인구가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거예요. 점점. 보시면 서울 연천강 고속도로가 뚫리네. 언제야 예정. 서울 양주 고속도로가 착공이 됐네. 알게 모르게. 어디로 연결돼? 이거 보니까 여기가 노른자이네. 여기가 노른자이. 여기 어디야? 장암역이 앞으로 뜨겠네. 여기 양주 장흥 공공주택지구로 고속도로 근처가 하네. 여기 이쪽 뚫려갖고 그냥 수유동으로 연결이 되네. 이거 고속도로가 아니고 이 말이 안 되는데 이 수유동 이 우이동에서 우이동 터널로 해갖고 연결이 되네. 이거 미친놈들 아니야. 그래서 양주로 전부 다 터널 뚫어갖고 서울에서 양주가 터널로 뚫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경기도 만약에 이제 남북 접경지역 이 얘기 나와도 양주가 뜨는 겁니다. 당연히 이쪽은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요. 당연히 비싸고 할 만한 데 없어.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은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지. 아무도 관심이 없지. 왜? 여기 뭐 개판이니까 들어가서 지금까지 덕본 사람이 없으니까 하도 양평 먼저 뚫린 거죠. 보시면 알겠지. 양주가 딱 보시면 알겠지. 양주 IC가 딱 중심이에요. 밑에는 동탄 있죠. 딱 양주에서 밑으로 가면 동탄입니다. 보시면 앞으로 이제 지하철이나 뭐 교통 인프라의 중심 별내 이사 어디 가고 4호선 타고 진접이나 돈 있으면 별내로 가세요. 별내가 제일 좋아요. 앞으로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는 공장 일자리 뭐 이런 얘기 물류 이런 얘기는 지금 양주란 얘기예요. 동탄 IC에서 양주 IC까지 가면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반 간 거다. 별내 남양주죠. 별내신. 앞으로 이제는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 별내요. 별내가 이제 교통도 좋고 앞으로 살기 제일 좋은 도시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양주는 뭐 물류, 공장, 일자리, 뭐 첨단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지 살기가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네, 일자리. 지금 가계 부채 감냐고 사실상 생계비가 없는 가구가 몇 가구일 것 같아요. 최소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가구가 몇만 가구 같아요. 네, 지금 300만 가구가 넘어섰습니다. 작년부터 300만 가구가 넘어섰는데 지금 작년 175만 명은 DSR이 100%를 넘습니다. 175만 가구는. 그래서 작년에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대출해 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인구의 20%가 지금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는 임계점이 이미 작년부터 넘어섰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카드 연체를 막기 위해서 조치했던 게 뭐냐 그러면 뭘까요? 긴급 자금 대출입니다. 긴급 자금 대출을 빌려줬어. 500만 원 이하에서. 그래서 작년에 이 한계에 이르렀던 227만 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정자금이라고 긴급하게 이미 막아섰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카드 연체가 이제 증가하는 걸 보고 돈을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총선 전에는 터지지 마라. 네, 150만 원. 그래서 이게 몇 개월 갔냐?
이제 10월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10월부터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긴급 생활 자금으로 돈을 빌렸던 것들이 돈을 빌렸잖아요.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부터. 갚을 수 있어 없어? 못 갚습니다. 누가 못 갚어? 지금 20대 애들이 못 갚습니다. 지금 되게 심각한 일 중에 20대에 벌어지는 일이 뭘까요? 욜로도 좋고 개지랄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뭘까? 지금 20대에 지금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지금 작년까지는 그나마 먹고 사는 게 알바가 많았어요. 대리기사니 택배니 뭐니. 지금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뭐냐? 알바를 안 뽑아. 지금 1인 창업이 폭증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 같으면 아르바이트를 꼭 뽑았습니다. 오후 알바 이런 식으로. 1인 창업이 지금 실업자 창고라니까 1인 창업이 추후에 몇 개월 후에 지금 창고라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아무도 안 뽑는 거야. 애들이 아니 나 직장 안 돼 알바라 하면서 뭐 먹고 살지. 알바를 뽑아? 안 뽑습니다. 배달도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소상공인에서 안 뽑아야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다 쓰러지고 있는 겁니다. 알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걸 막으려면 일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실업인데 아르바이트가 없어. 저 실업급여도 내가 볼 때 하반기 가면 실업급여도 떨어집니다. 아니 내수부진보다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모든 식재료 가격이 너무 비싸. 식재료라든지 공산품 가격이 너무 비싼 거야. 오늘 뒤돌아서면은 식재료 가격 여러분 귤이 한 박스에 얼마인 줄 알아? 지금? 얘기 들으면 놀랄걸? 귤 한 박스에 얼마인데? 한라봉 한 박스에 옛날에 15,000원, 2만원 했습니다. 지금 얼마지? 55,000원이에요. 한라봉 한 박스에. 아르바이트를 못 구하는 거. 왜? 식재료 값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 식재료 값하고 수수료하고. 그러니까 2030이 거의 지금 정신붕괴예요. 몇 달 전만 해도 15,000원 하던 거예요. 2만원. 아니 저가 귤 말고 16브릭스 이상 나오는 거. 16브릭스 이상 나오는 거. 5만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예, 귤도 3만원대고. 내가 얘기한 건 16브릭스. 과일값 2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 오르는데 식재료가. 직원 인건비까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공산품 가격도 거의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파 한 단에 얼마야? 사람들이 지금 팥값이 얼마나 할까 하는데 파 한 단에 얼마야? 알배추 하나 얼마인데? 알배추 파 한 단에 얼마인데? 얼마나 하겠어? 한 2,000원. 그 옛날 얘기, 작년 얘기지. 지금 4,000원, 5,000원입니다. 알배추 하나에. 알배추가 4,000원, 비싼 건 6,000원이에요. 파 한 단에 얼마인데, 파. 제일 싼 게 2,980원이 4,000원이에요, 4,000원. 파 한 단에 파 6,000원에. 제일 큰 장파는 6,000원에 6,000원. 파 요즘 얼마야? 1,500원. 2배 올랐어요, 3배 오르고. 파 지금 못 사 먹습니다. 지금 가면 잘못하면 못 사 먹어요. 보면은 놀래요, 지금. 식재료 가격. 지금 뉴스가 독재 정권처럼 모든 걸 막아버렸어. 중요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정보를 볼 수가 없어요. 무슨 좀 웃기는 사회가 됐는데 이게 족벌이 언론을 다 장악하다 보니까 오죽하면 태연같이 망하는 기업도 씨발 SBS 안 내놓겠대 하나 협박하려고. 그래서 지금 전혀 세상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 벌어인데. 우리 동네 다들 그렇게 생각해. 우리 동네만 그러나? 아니야. 다 그래. 그래서 제일 벌어지는 게 뭐냐? 사람이 무서우니까. 사람 고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10,000원씩 준대. 한 150, 200 벌겠지. 안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 월급 갖고도 생활하는 게 너무 무섭고 사람들이 지금 몰리는 데가 어디밖에 없냐? 쿠팡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사람들이 몰리지? 사람들이 지금 전혀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로 지금 쇼핑객이 다 몰려? 알리만 지금 뜨고 있어요. 알리 지금 쇼핑액이 사상 최고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쿠팡이 지금 잘못하면 2위로 주저앉을 판이야. 알리 때문에. 만약에 식재료까지 하게 되면은 사실상 알리가 1위 됩니다. 1년 만에 알리 진출 2년 만에 쿠팡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지 거 중국 게 아니고 현지 거 국내 거까지 알리에서 취급하게 되면 우리나라 1위 돼요. 바로 알리가. 알리 테무. 지금 물을 못 사요. 파 한 단 국 끓여 먹고 그 자체가 근데 이런 상황에서 파 한 단에 지금 5, 6,000원씩 하는데 지금 식당이라든지 그 창업한다고 아르바이트를 고용시킨다고요? 지금 앞으로 아무데 안 갑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안 겪어본 일이에요. 고물가 이거 사태. 근데 이렇게 고물가인데 20, 30대 분들이 중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 뭘까? 뭔가 소비한 걸 계속 올려요. 비싸게 산 거, 소비한 거. 남들 인정 욕구. 어디 놀러 간 거, 펜션 행사한 거.
그걸 자기가 소비하는 걸 자기 계급이나든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 세계 여행하고 20, 30대. 이게 지금 그렇게 하면 그렇게 소비하면서 카드값을 못 갚어. 지금 분위기가 엄마 아빠가 다 갚는 분위기예요. 엄마 아빠한테 손 벌리는 마지막 가서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게 예쁜 옷 입고 소비한 거 처먹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소비한다 곧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세뇌가 돼 있어갖고 방송에 그냥 뭐 보통 애들도 지금 미쳐갖고 소비를 해요. 뭐 하나 백 들고 다니고 지금 자녀 교육들 잘 시켜야 됩니다. 미친년 놈들이에요 지금 애들이. 그러니까 뭐 인생 대회인데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재밌고 멋있고 잘 나가면은 그 사람이 선이고 최고인 거야. 그 옆에서 덕이나 보고. 여러분 20대 제 방송 20, 30대 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네가 소비를 한번 욕구를 참으면 그게 네 자신을 증명하는 거야. 지금 방송에 필요한 정보가 하나도 안 나와. 저축을 떠나서 네가 소비하고 싶은 걸 참을 때가 바로 네 자신을 증명하는 거야. 소비를 참는 습관, 절제력. 위대한 인간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덕성이 있어요. 그냥 뭐냐? 소비 절제입니다. 소비 절제. 좀 돈 좀 잘 버는 사람 자녀들은 오히려 소비를 안 해. 과시도 안 하고. 황당하더라고. 소비 절제가 자본주의 소비 절제 없는 그냥 노예야. 지금 이 방송 소비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들 지금 소비 절제 없이 마구 나대고 그러면 개소리 나고 뭐 내꺼. 그 중국 지금 한류 드라마 들어간 다음에 20년 만에 여성들 애들 미쳐갖고 지금 날뛰는 거 봐요. 남녀평등 국가에서 남자가 다 돈도 갖다 주고 집도 갖다 주고 다 남자 탓만 하고 하는 미친년 공화국 된 거 보십시오. 전부 한국산 드라마 있잖아요. K-뷰티 드라마 그거 봐갖고 아침 드라마 있잖아요. 그거 지금 중국에서 한국산 아침 드라마 다 카피해갖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혼녀가 막 재벌 남자들이 쫓아다니고 했던 거. 우리 2000년 초반에 그거 드라마 다 그거 카피한 드라마로 완전히 그냥 지금 그 지랄을 지금 베트남에도 K-드라마 그대로 카피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K-드라마. 나라 망하는 지금 K-드라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K-드라마 보고 쇼킹 먹고 그 따라하는데 송혜교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건 극도로 이기적인 괴물이에요. 이건 인간이 아니고 뭐예요? 악마야, 악마. 이런 카드 지금 연체액이 지금 카드 대란 시기보다 연체액이 더 폭등한 거 알아요? 지금 카드 연체액 2005년도 그때 넘어서 카드 대란 사실은 터졌어요. 지금 연체액이 2조가 돌파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론이 막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30대보다 20대들이 더 또라이인데 뭐든지 네가 책임져라. 카드 대란 때보다 지금 더 많아요. 카드 연체액이. 이미 카드 대란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카드 대란 사실은 카드 대란 터진 건데 쉬쉬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충당금이 있으니까 그전하고 틀려서 좀 버티는 건데 다 뭐 처먹고 놀고 뭐 쇼핑한 얘기밖에 없더구만. 20대들. 돈 쉽게 보고. 야, 이거 이 사태를 보세요. 이거 국가 재앙이라고 이 이기심이. 이게 지금 터졌어요. 그러니까 터질 거예가 아니고 지금 터졌습니다. 지금 터져갖고 쉬쉬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몇 달 안에 이거 이상으로 더 터집니다. 이제 총선 이후 다 터지는데 트리거가 카드야. 카드 대란인데 대단해 20대들. 그냥 쓰고 보나 봐. 지금 2조 원 카드 연체 앞으로도 얼만큼 더 터질지 몰라. 최대 사용해 20대. 소비한다 존재한다 아닙니다. 뭐라고? 절제한다 존재한다지. 사실은. 이제 뉴스들이 나오는데 은행들 가계 제가 계속했는데 대출 중단 사태가 올 거다. 예, 하반기 되면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경기에 대한 완충 자본을 5월 1일부터 시행을 합니다. 5월 달부터. 이게 경기 대응인데 여기에 플러스 가계 부분에 대해서 0.5%에서 1% 가까이 추가로 더 자본금을 쌓을 거예요. 그럼 이게 상반기에 이렇게 해서 끝나냐? 아닙니다.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ST하고 STD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게 같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스트레스 자본 완충 제도라는 걸 해요. 은행 본점에서는 바젤 3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그러니까 이미 한 1.5%에서 2% 가까이
자본금이 이번에는 충당금이 아닙니다. 자본금이 증가한 상태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제도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부실한 은행일수록 최대 자본을 8%를 더 쌓는 걸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부실이 하반기까지 터지게 되면 이거는 지금 이 금융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1금융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1금융권. 지금 미국에서 ST를 했는데 은행이 지금 부도나고 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여기가 지금 이 자본에 대한 부실 자산이 높으면 최대 자본금을 8%까지 쌓는 겁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IMF 전에 은행의 자본금이 4에서 6%였어요. IMF 때 바젤 3 하면서 6에서 8%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바젤 2 할 때 이게 10%까지 올렸고요. 지금 1금융권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12.5%까지 자본금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번에 완충 자본제도를 5월 1일 하기에는 이게 14%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는 자본금 몇 프로, 최대 몇 프로까지 올라가냐? 부실 은행은 2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20%. 자본금 2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은행은 일단 대출이 중단되고요. 부실 자산에 대해서 회수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 1일부터는 아마 대출 본격적으로 이제는 대출 거절 사태 나오고 대출 회수는 아마 올해 11월, 12월부터 얘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제도 시행을 그러니까 이미 발표가 났어요. 국제 자본제도 따라가는 걸로. 그래서 미국은 이미 미리 사전에 한 거 자본금이 최대 20%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에 대해서 지금 배당금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은행도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 연말쯤에 좀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지금 뭐 부동산이고 이 기본적으로 경로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인데 환율, 그다음에 대출 증가율, 뭐 그다음에 금리 이런 영향 분석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요자 이런 경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환율이 제일 높아요. 환율이 높고 그다음에 금리입니다. 지금 환율하고 금리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좀 있으면은 1350원을 찍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지금 은행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사상 최대 이익이다 그러는데 세상에 그렇게 쉽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에 손실 흡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디레버리징 막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이번 제도는 은행에 투자하기 적기인데 언제냐? 배당금을 안 줄 때입니다. 제가 볼 때. 은행이나 리츠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 대출을 안 받은 사람이 없고 금융노예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8% 10%까지 배당이 나와요. 좋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부실 자산에 대해서 처리가 들어가고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과연 금융주식이 앞으로 떡상을 할 거냐 이거죠. 제가 볼 때 우선 이번 완충자본제도하고 스트레스 자본제도, 완충자본제도를 두 가지를 동시에 시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배당률이 수익의 25% 정도, 평균 25%에 30% 정도 합니다만 절대 이번에 그렇게 배당을 뭐 자사주 소각을 한다, 남는 돈 갖고 뭐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본이 증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본 증자라는 얘기는 은행에서 지금도 상당수 신종 자본 증권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쏟아냈습니다. 시장에다가. 지금 한국은행도 정부가 돈을 빌려가는 걸 일방적으로 대출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은행장이 지금 113조를 1년 동안 빌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한국은행은 정부에 예속된 산하기관 비슷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5일부터 정부가 대출 받는 한국은행 대출 중단을 했어요. 한국은행이 대출 중단을 했다고. 한국은행이 정부의 호구였는데 대출을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지방공사 교부금 없는 곳들은 무슨 일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지방공무원 월급 중단 사태들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령연금, 뭐 기초연금 다 중단이에요. 중앙교부금 못 받으니까 지금 중앙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 벌어지냐? 이거 사실 돈 벌 기회인데 지방정부에서 뭘 팔아요? 알짜배기 군유지를 매각합니다. 시유지를 매각합니다. 알짜배기. 이럴 때 그 일산에도 그 사태가 시유지 매각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 월급 중단되면 무슨 일 벌어지냐?
군유지, 시유지를 매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매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그럼 이거 옆에 있던 사람들이 행정마비가 오니까 시유지, 군유지, 도유지를 매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공기업부터 다 팔아버립니다. 언제? 올해부터예요. 그래서 자기 군청에 들어가 보셔야 돼요. 시청에 들어가시고 도청에 들어가셔야 돼요. 군유지 2만 이거 특히 군유지나 시유지, 도유지 갖고 있는 데는 알짜배기일 경우 많아요. 알짜 위치 좋은데 적극적으로 매각한 돈이 없으니까 국유지가 아니고 이거 뭐 감사도 없습니다. 다 파는 거야. 아 이것 좀 사고 싶은데 그러면 그 전에 뭐 매각이에요 이거. 감정평가액으로 그냥 파는 겁니다. 그냥 땅값 폭등할 줄 다 팔아버려요. 국유지가 아닙니다. 군유지지. 군유지 옆에는 항상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헐값에다가 왜 군유지는 왜 이렇게 헐값이냐? 헐값에 나오냐 보통. 군유지, 도유지, 시유지가 왜 이렇게 헐값에 많냐? 이런 논란이 많은데 일단 국유지는 용도 변경을 지정을 안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데? 진짜 이게 여기 시가와 지역인데 임야야. 평지인데 임야로 돼 있고 내가 내 땅이면은 무슨 뭐 잡종지라든지 아니면 대지라든지 상가용지라든지 어떻게든 땅값 올려고 이거 용도 변경을 하랬잖아. 군유지, 시유지는 용도 변경이 없어요. 국유지는 아니야. 국유지는 관리를 해요. 그래서 쉽게 매각이 안 돼. 주변하고 유사한 땅값을 받는데 용도 변경이 진짜 헐값입니다. 대부분이 상당수가 헐값이에요. 그 지방의 유력자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군청 옆에 있는 국유지 거의 공짜로 주소하는 거야. 왜 지방의 유력자들이 부자냐? 땅을 많이 갖고 있냐? 국유지 헐값에 불화받아서 그런 거예요. 다. 생각보다 빨리 안 나옵니다. 교부금 없으면. 그럼 이거 다 파는 거 그러면 그날 계획을 세워요. 있는 자산 빨리 헐값에 매각하는 게 목표. 왜? 아니 군이 갖고 있는 군유지 그냥 공무원은 그 형식에 맞춰갖고 팔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본제도 얘기할게요. 이 보통주 자본이라는 게 세티1이라는데 세티3까지 있습니다. 지금 은행만 안 막으면 되는 거예요. 자본주에서는. 그래서 경기 중립적으로 그냥 은행에 손실 없이 운영해야 되니까 CCYB를 하는 거예요. 완충자본제도라는데 은행별 리스크 수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추가 자본 적립 위부 제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바젤3 하에서 하는 거거든. 계속 그냥 바젤3 뭐 하는데 미친놈들인 거예요. 기본 자본제도가 지금 바젤3로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맞느니 틀리다 한 자체가 우리나라 지금 미친놈들이라는 거야. 체제가 시장을 만드는데 지금 체제가 바뀌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은행만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라서 추가 자본을 적립하거나 완충 자본제도를 하냐? 아닙니다. 이제 개인 DSR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STD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STD. 스트레스 DSR. 얘가 지금 돈을 많이 쓰고 있냐, 없냐, 갚을 수 있냐.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을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지금도 힘든데, 지금도 신용 1등급들 안 나오고 난리잖아요. 안 나옵니다. 앞으로 돈 받기 힘든 거, 돈 빌리기 힘든 거예요. 돈 그냥 신청만 하면 5억, 10억씩 나오던 꿈 같은 얘기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럼 돈 못 빌리면은 지금 돈을 빌려갖고 이자하고 원금 상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20%가 지금 못 갚잖아. 대출자의 20%가 지금 부실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정상으로 지금 손실 처리했, 신용등급도 이번에 해갖고 지금 제2금융권 부실이 더 커집니다. 왜? 1금융권에 대출 안 해줍니다. 연체했다고. 어디서? 다 뭐 저축은행이라든지 새마을금고에 대출 받을 수밖에 없어요. 1금융권은 이제 대출 받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안 나옵니다. 올해 끝나면. 우리 이제 선진국으로 가는 거예요. 선진국에서는 1금융권에서 대출 받으려면 인컴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힘든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부실이 이 금융권이 그러니까 다 돈 받을 때 어디 있습니까? 10% 아니 은행 대출 뭐 금리는 뭐 3, 4% 뭐 4, 5%밖에 안 되는데 2, 3분기니까 3분기에 할 거야 아마. 더 연장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한다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아주 족같으니까 경기 대응 완충자본제도 바젤3하에서 하반기에는 ST를 하는 거예요. 개인들도 올해 안에 STD를 하는 겁니다. 지금 20%는 돈을 빌려서 뺑뺑이 아니에요. 뺑뺑이. 대출자나 기업의 20%는 뭐야? 돈을 빌려서 돌려막기 하고 있어요. 돌려막기. 가계로 하면은 지금 360조예요. 360조. 사실은 360조 지금 400조 가까이 폭탄이 있다는 얘기 이겁니다. 쉽게 해서.
돈을 빌려 돈 갚는 돌려막기인데 이게 올해 끝나는 겁니다. 왜? 아니 뭐 지금 이제 한국은행도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안 해주면 정부에서 어떻게 신용 보증을 해줍니까? 신용 보증을 안 해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한국은행도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못 믿겠다는 거야.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한국은행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대출 못 해주겠대. 올해 내수 IMF 확정인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왜?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겪는 겁니다, 우리도. 처음 겪는 거라 대혼란인 거예요, 대혼란. 작년에 다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영국도 다른 나라는 다 합니다. 다른 나라는 다 해요, 이제. 우리나라가 마지막인 거야. 2024년에 하는 게 우리나라하고 인도네시아인가 그래요. 총선까지만 막는 거예요, 4월 총선까지만. 위기 상황을 가정해갖고 안 망할 수 있도록 추가 자본을 하니까 앞으로 신종자본증권 하반기에 많이 발행하겠어요? 안 발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행 자본채 신종자본증권 투자할 적기라고 작년부터 올해 내년이 투자할 적기라고 계속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용이 얼마나 개인 소득하고 신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가 되겠어요. 신분에 그게 도축이 하던 위사가 하던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 신용이 좋냐 안 좋냐, 돈을 많이 버냐, 소득이 있냐, 없냐. 그거에 따라서 차별받는 거예요. 한 3년 갑니다, 이게. 3년 동안, 이게 3년 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은 3, 4년 동안,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주워 먹는 거야. 은행채 많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자본금을 했는데. 이게 신종 자본증권 올라가면, 지금 뭐 금리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서로 경쟁적으로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은행채 지금 유지되거나 더 상승합니다. 은행채 너무 많이 발행돼갖고 10,000원짜리 막 9,500원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늦은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STD를 하게 되면은 망할 사람 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스트레스 테스트 통과 못하면 개인이 원금 상환해야 됩니다. 원금 못하면 금리 더 올려요. 충당금 쌓는, 네 거에 대해서 충당금 쌓는다고 은행에 쌓아야 되니까. 여기 때 지금 미리 사전에 이런 경기 대응에 대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고 금융권 상황이 이렇게 악화될 거에 대비하신 분들은 좀 약간 지금 물가 오르고 약간 힘들다, 짜증난다 이런 건데 지금 돈 빌린 사람들은 재앙이에요, 지금. 지금도 너무 힘들다 그러고 뭐 윤석열 해줄 총선 이후에 니들 구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 해줄 게 없어, 정부에. 한국은행도 대출 더 이상 안 해준대, 인마. 원금 상환할 거야, STD라며. 담보 부족하다고, 신용 부족하다고. 너 쇼핑 많이 한다고. 5억 빌렸으면은 일단 1억 갖고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그게 앞으로의 세계예요. 이거를 보고 다른 뭐 외부 세계 얘기하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런 가설이나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기업도 지금 유동성 부족해서 이제 부동 시작하는 거고 롯데가 지금 부도난다는 얘기가 여러분 태형그룹이 지금 사실상 부도난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은 제도가 완비가 돼갖고 그만 자본이 있으니까 연기금 이런 게 지금 수용이 가능한 거지 90년대 같으면은 그냥 태형 부도난 거예요. 오늘은 태형그룹이 연쇄 부도가 났습니다. 내일은 롯데그룹이 부도났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사태야. 사실은 금융제도나 관련 제도가 지금 정비가 아주 정밀하고 세세하고 자본 자체가 세계적으로 우리가 자본이 오픈돼 있고 자본력이 지금 뭐 각종 군인연금이라든지 30년 동안 축적된 자본이 있어서 이게 대처가 가능한 거지. 자고 일어나면 원래 부도나는 시기인 거야, 지금 30년 만에. 20, 30대들 지금 카드 대란 일어난 거 봐봐, 20, 30대. 50%가 영끌을 했어. 20, 30대 50%가 영끌을 했어요. 돈 빌려서. 유튜브가 지금 20, 30대 망쳤어요. 저축이 뭐야, 지금. 걔들 지금 샀던 자산들 지금 똥값 돼갖고 지금 경매 나오는 거 봐봐요. 그러면 경매가 2020년 기준 서울에 주택 경매가 10배 지금 압류된 게 지금 10배 폭증해서 1000%라고. 지금 그게 경매로 본격적으로 아직 안 나왔어요. 재판이 있어갖고. 압류 재산이라. 1년 후면은 지금 그거 본격적으로 쏟아질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잖아, 증가 속도가 경매. 나는 이 정도까지 경매 증가 속도가 빠른 건 처음 봐요. 신용만 좋고 고정소득만 있으면은 똥값된 자산들 헐값에 지금 인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무슨 특수경매도 괜찮고 잘 공부한 사람들은. 스트레스 DSR이 2월 1일 날 시작을 해요. 그래서 2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게 12월 달에 발표한
2월 1일 날 도입한다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안. 여기서 이미 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이게 도입되면은 변동금리자들한테 지옥이 선사가 된다. 이제 끝났다. 뭐 그런 말씀을 계속했는데 항상 할 때마다 그렇지만은 다음 주쯤에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언론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출 한도가 이게 변환이 되면 2024년에 도입되면은 변동금리자들한테 처음에 0.375% 그리고 금액을 아마 몇 년 안에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만기 분할 가정이고요. 시뮬레이션 이미 돌렸고요. 5년 고정은 연봉 5천만 원이면 적용 전에는 3.29억 30년으로 기본을 했을 때 만약에 10년으로 하게 되면 3.26 연봉 1억 원이면 6.58억에서 6.30 하반기가 되면 얘는 이게 고정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갈수록 스트레스 금리를 계속 혼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0.375 2024년 하반기가 되면 2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3년 전부터 이거 도입한다고 계속 방송에서 경고를 해왔어요. 600만 명한테 죽음으로 한다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2024년 하반기가 되면 0.75%입니다. 앞으로는 다 고정대출이에요. 여기 웃기는 거 나오는 거 봐봐요. 전부 뭐냐? 혼합형, 변동형 혼합형 금액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 직전에 6억 6천, 6억 4천, 하반기에는 6억 2천, 0.35% 2배씩 증가해요. 자, 2025년 상반기는 얼마? 1.5%입니다. 연소득 1억 원은 5억 원대까지 추락합니다. 1억 원이 빠져요, 1억 원이. 변동형. 얼마? 1억 원이 내려갑니다, 1억 원이. 여기는 6천만 원이 내려갑니다. 대출 앞으로 못 받는 거예요. 자, 얼마? 처음에 3%, 처음에 0.37%.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못 느끼죠. 금액이 약간 줄어드네. 그렇게 쉽게 안 내려. 여기 3천만 원 줄어드네. 스트레스를 천천히 주는 겁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걸 보면서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차익을 갚으라고 하겠네. 그렇죠. 상반기에는 경고만 합니다. 본격적으로 언제야? 2025년이죠. 처음에는 한번 경고, 유예, 그리고 안 됩니다, 이제. 언제? 2025년. 하반기 넘기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집을 절대 사면 안 되겠죠. 여러분, 대출에 금리가 1.5% 가산된다는 게요. 내가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2025년 되면은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 금리는 어떻게 폭등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 알려줄게요. 왜 나한테 이지랄. 자, 내가 5%, 6% 내던 걸 지금 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 좋아라 하는데 갑자기 다음 달부터 고객님 5.345네요. 기준금리가 2024년 하반기부터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고객님 기준금리가 상관없이 5.5%네요. 아니 기준금리가 1%나 떨어졌는데 다 시중금리 떨어지고 고객님 6%네요. 6.2%네요. 고객님 변동금리라 그런 스트레스 금리 적용됩니다. 6.8%, 7.2%네요. 집은 안 팔리고 금리는 더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간다고 지금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자의 80% 가까이 70%, 80% 가까이가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으면 정말 무서워. 이거를 3년 전부터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홍보를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다 금리 내려가면 주택 대출이 안 나오는데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세하게 이제 우리는 금융감독원에서는 발표한 거예요. 상하 능력 안에서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라. 자, 이게 2월 1일 날 합니다. 더 무서운 얘기 해줄게요. 7월 1일 날 뭐 할까요? 지금 예상으로는 전세자금 DSR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에. IF 이후에 최대 금융 재앙입니다. 5월 달에는 경기 대응, 10월 달에는 스트레스, 여기 스트레스 DSR 하니까 여기 언제 해요? 스트레스 자본제도 하죠. 자본 적립제도. 뒤지는 겁니다. 전세 자금까지 이제 막히게 되면 어떤 일이 나갔어요. 시작할 때는 못 느낍니다. 처음에는. 그럼 도입되는 데는 다 어디냐? 전 분야예요. 대부분 변동형이 제일 큰 타격입니다. 지금 금리 앞으로는 변동대출 안 받게 다 고정으로 바꾸게 될 겁니다. 7월 1일 지금 예상으로는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하면 7월 1일부터 전세 DSR입니다. 경기 대응 5월 1일입니다. 20, 30대의 60% 가까이가 다중채무자예요. 2억 9천 이상. 얘네 인생 끝난 겁니다.
최대 상한이 몇 프로? 3%까지 올라갑니다. 하한이 1.5%예요. 가상금리 하한이 1.5%, 상한이, 물론 아까 1.5%가 하한을 얘기하는 거, 더 무서운 얘기를 해줄게. 가상금리가 1.5%야. 상한이 얼마? 3.0%. 2025년까지. 그리고 네, 이게 전부 주택담보대출부터 하겠지만 전 업권 확대입니다. 거대 혁신이죠. 대상 기간이 전 업종입니다. 전 업종 600만 가구 대상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몇 번 하냐? 연이해합니다. 6월, 12월에 그러니까 시행을 해도 체감하는 건 6월달, 12월달에 산정돼서 7월 1일, 1월 1일 날 됩니다. 하한이 1.5%, 상한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라고. 언제부터냐? 다다음 주부터. 내가 그랬잖아요. 금융노예라고 이번에. 사주별 DSR 한도 규제, 은행은 40%, 비은행은 50%. DSR은 뭐예요? 40% 이상 되면 폭등하는 겁니다. 비은행은 소득의 규제. 평균 DSR은 40% 적용 시. 향후 추진 일정. 은행권 2월 1일부터 시행 발표고요. 26일 날 먼저 주택담보대출, 제일 위험한 주택담보대출, 그 다음에 신용대출 전체 전업종으로 확대합니다. 은행권 신용대출하고 이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은 2024년 6월부터 하고요. 3단계는 2024년 말에 하는 거죠. 아비규환은 언제나 2024년도 아비규환이 지금 이렇게 경매 대란이고 임차권 등기가 10배나 폭증하고 이 난리인데 이게 끝난 거겠죠? 아니요. 끝났을까요? 제가 그랬죠. 2차 경매 대란이 있다고. 이게 1차 지금 하는 기간이고 이거에 관한 기업이라든지 다른 것들, 신용차주들, 다중채무자들 파산은 거대 파산은 지금이 아니고 제가 볼 때 2025년 하반기나 2026년부터 가는 겁니다. 2차로. 한 2년 가는 거죠. 경기가 그때부터 금리가 내리고 살아나기 시작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다 망하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부실이 정리되면서. 이를 살아날 때 한 번 더 신용을 확대하는 이걸 뭐라 그러냐? 리레버리징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본격적인 리레버리징은 아마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 4년 동안 2026년 7년 상반기까지 그냥 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다 끝납니다. 그냥 올해 시작하는 때부터 아비규환일 거예요. 근데 웃기는 건 시중에서 금리가 내리는데 80% 대출자들은 금리가 올라가는 거야. 왜? 변동금리거든. 앞으로 3, 4년간은 뒤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이 없어 이거. 부실 정리하는데. 지금부터 부실 정리 들어가는 거야. 최하 3, 4년 동안. 2년 아니고요. 3, 4년 가죠. 계속 망하니까. 이게 이제는 4단계로 단계별로 하는데 못 느끼는 거죠. 앞으로 이제는 대출 총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3, 4년 동안. 계속 대출 총액이 감소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누구한테? 다중채무자, 변동금리 대출자들. 천천히. 여러분들은 일단 한국 사회에서 학벌 노예적 권위주의 국가에서 타인이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걸 벗어났다는 자체가 자산시장에서 이미 여러분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누군가 행복하게 사는 것들이 그냥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는 아닙니다. 자본시장에서 20%만 누리는 행복이에요. 그렇게 살다 하는 게. 나머지 80%는 극도로 생각보다 비참하게 그렇게 살다 하는 겁니다. 자칫 조금만 실수하면은 벼랑끝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역경을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망하지 않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이번 4, 5년, 5년 가까이의 이 엄청난 금융노예 사냥에서 살아남았다는 게. 유튜버 중에 개소리 했던 사람들 그거 죽음으로 몰았던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한 길인데 이지랄 하고 있잖아요. 괜찮아요. 조금씩.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얼마 안 남았어. 2주 남았어. 자본주의에서 안 망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개인으로 남의 돈을 안 빌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출이 무슨 자산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부자 강의들은 사실상 아무 이론적 배경이 없는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만 살아남고 앞으로도 이러한 체제를 알기 때문에 어떤 이런 자산시장이라든지 자기 인생 살아가면서 길이 어떤 건지 판단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아무리 그래도 다를 거고 무슨 이야기도 남들이 이해를 못할 겁니다. 글쎄요, 일단은 이제 소득으로 다 바뀌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대출 받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생각보다.
서류도 보면 알겠지만 점점 두꺼워지는 거고. 개인 그리고 신상을 데이터베이스를 금융권이 너무 잘 갖고 있는 거야. 전세 대출 실행하게 되면 전세값을 다 갚아야죠. 우선. 제일 저기가 전세값 하락이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전세자들도 신용불량자 되는 겁니다. 지금 신용불량자를 290만 명을 신용 복귀를 시켰어요. 360만 명 중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복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신용불량자가 생긴다는 전제를 깔고 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되든 지금 전세 대출자들도 생각보다 이자만 갚다가 원금 갚는 거 한 7년 만기. 전세값이 내리면 집값이 지금처럼 내립니다. 내가 볼 때 내년 초쯤엔 집값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도 많이 터지고. 이 정도가 바닥인가 보다 하고 6개월, 1년 동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때 또 지랄을 할 거예요. 내년쯤에.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왜? 제일 확실한 건 근거와 배경은 주택 구입 부담 지수 120 이하입니다. DSR 제도기 때문에. 무조건 120 이하에서 하고 판매하려고 할 때는 115 이상에서 파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160입니다. 안 내려오고 있어요. 원래 20포인트씩 내려오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전세 DSR 하게 되면 실질적인 집값이 뭐 광범위하게 만약에 확대하게 된다 그러면 5%에 10% 더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무조건 서울 기준 주택 구입 부담에서 120이야. 지금 160입니다. 40포인트 빠지는 게 쉽지가 않네요. 220에서 지금 벌써 60포인트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60포인트 더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는 뭐야? 반밖에 안 왔다는 거야. 오늘 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좀 놀라지 마세요. 일단은 믿기지 않는데 오늘 하루 종일 그 경매 대란 방송 나왔다는 게 지금 오늘 언론 경제 뉴스나 뭐 사회면 뉴스에 도배화됐는데 저는 이 현상에 대해서 PF 대란이 아니고 PF 사건이 아직 안 터졌고 계속 역전세 대란이 300조 역전세 보증금 대란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6만 5천 건까지는 확인했는데 오늘 충격적인 뉴스입니다. 10만 건이 작년에 돌파했답니다. 원리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온 게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 대란이 지금 벌어졌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여월세 대란은 1차 경매 대란이다. 이걸 뭐라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IMF 때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1차 경매 대란인데 IMF 때보다 더 많아요. 지금 정부에서 뭐 세금 깎아주고 너무 미리 시작하고 그러는데 지금 뭐 GTX 발표나고 뭔가 뭐 개소리에 지금 뭐 은행 단속하고 난리인데 보시면 12만 건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지금 사상 최대인데 제가 볼 때 지금 이게 1차 경매 대란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막 놀래시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너무 바닥이지 아닙니다. 바닥 아닙니다. 지금 경매 대란 시작하는 시점하고 맞물려서 3월부터 강남의 주요 입지가 전부 분양 열풍이 됩니다. 재건축. 2025년 입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5년에 강남 전 지역이 입주입니다. 지금 엄청난 후폭풍이 시작될 텐데 그래서 지금 뭐 강남 포레부터 시작해서 약 3만 5천 가구가 입주를 합니다. 2025년부터 이른바 20억, 40억 아파트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사상 최악인데 IMF 이후에 아마 제일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뉴스가 지금 안 잡고 있어요. 계속 그런데 못 살겠다고 지금 막 올라오니까 민심이 지금 요동을 치니까 5월 되면은 아마 광화문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 몰릴 거예요. 왜? 백수니까. 아니 2004년 이후에 최악이 사실은 경매 건수가 1차 경매 대란이 IMF 때 2004년에 터졌군요. 2003년인가 경매 대란이 터졌는데 그때 시작할 때를 넘어섰다고. 그래서 이게 지금 역전세 여월세 경매 대란은 전세금 폭락은 아마 내년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집값이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집값이 다시 재상승, 이 폭락만큼 다시 재상승을 합니다. 이때 이게 6개월에서 1년 떠들어요. 이제 집값이 이제 마지막이다. 엄청나게 유혹을 합니다. 이때 2013년인가 13년 하반기, 14년 상반기인가 그랬는데 그때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 건수 갑자기 급강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2차 경매 대란이에요. 그래서 지금 1차 경매 대란인데 지금 뭐
그 마용성이나 강남 집값이 이렇게 많이 폭락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데 금매들이 많이 나오는데 4억, 5억 떨어졌는데 지금 뭐 어떠냐 그러는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한도에선 그거예요.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이게 20, 30대 지금 다 그냥 낮아빠진 거예요. 그때하고 좀 틀린 게 이렇게 경매가 이렇게 폭증하냐. 그것도 수도권, 서울, 경기도에 80%가 집중돼 있냐. 뭐 전세 사기도 그렇지만 이번 영끌 사태가 좀 코비드인 게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면 이번에 20, 30대, 30대 분들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과거하고 다르게. 뭐가 특이할까요? 이번에 30대 분들은 과거 30, 40대 경제활동 인구 세대하고 전혀 틀린 행동을 취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요? 지금 이번에 벌어진 사태가 시작부터 재앙인 이유가 20, 30대가 특히 경매 물량이 폭증하고 있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좀 빠르거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무슨 특이한 현상인지 아세요? 영끌하셨던 분들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과거 30년 동안의 경제 상황의 경제 위기 때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번 영끌 분들이 정말 그냥 안 갚아버려요. 원금 상환 들어오면 과거보다 포기가 너무 빠릅니다. 예, 그냥 도망가 버리거나 잠적하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 듯. 이번 생은 여기까지인 듯. 전혀,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버티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 그러니까, 몰라, 어떻게 되겠지 하고 다 도주입니다, 도주. 전혀, 그러니까 성인으로서 이번 생이란 얘기 계속 하면서 그냥, 끝났어요, 뭐 이러고. 그러니까 인생이 영화나 드라마야, 말씀하시는 게. 이번 생은. 아니, 자기 인생, 이번 생이 어디 있어? 이번 생이, 다음 생이 어디 있어? 다음 생을 아나?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숫자가 지금 그러니까 원금 상환 들어오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데 그냥 위에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든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생은 그리고 작년하고 재작년 30, 40대 자살률이 지금 코로나보다 재앙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보다 한국의 지금 자살률이 재앙 수준이에요. 믿기지 않겠는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사회적인 코로나 사망자보다 지금 더 많습니다. 특히 지금 30대가 이 사태 들어오면서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영끌하셨던 분들 급증하고 있어. 아니 죽어버려 그냥. 세계 1위인데 지금 젊은 층이 원래는 지금 고령층이 70세 이상 빈곤 노인층에서 자살이 최고인데 지금 20, 30대가 지금 급증 중입니다. 특히 지금 20, 30대 지금 최고의 지금 폭증하는 거 보세요. 증가할 폭증하는 거 보세요 이거. 59.2%. 우리는 7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에서 거의 자살률이 세계 최고였는데 그게 지금 젊은 층으로 바뀌고 있어요. 북한 얘기 좀 할게. 우리 신원식 장관님께서 러시아나 그 북한에 대해서 빨갱이 운운하면서 전쟁 얘기를 계속 하셨나봐요. 러시아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열이 끝까지 받은 것 같더라고. 아니 씨발 미국하고 러시아 전쟁에 그것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왜 거기에 끼어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여기가 지금 전쟁 못 터져갖고 환장한 새끼처럼 얘기를 합니다. 일단 러시아에서 강대국이 하는 게 있어요. 강대국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그 땅을 조지아나 이런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데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이렇게 차지하지만 러시아 같은 나라가 하는 짓거리가 뭐죠? 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가 영국이나 이런 나라가 제일 족같은 짓을 합니다. 그걸 지금 한반도에서 버리겠다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뭐지? EEJ.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게 아니 신원식 국방장관 미친 것 같아. 아니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무슨 안 좋은 일이 뭐가 있어.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가 있는데 뭐냐? 얘네는 직접 전쟁을 안 합니다. 러시아하고 미국 같은 나라는. 무슨 짓거리를 하지? EEJ를 합니다. 북한 동원해서 한반도에 국지전 일으켜요. 그러면 주가 대폭락하고 한국 경제 망합니다. 얘네는 복수를 러시아 직접 하지 않아요. 국가를 자기들의 놀이터라든지 무책임하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인기나. 군사 지원을 한다면 얘네 강대국은 자신한테 도발한 국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보복하는 게 국제사회의 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초강대국은 자신들의 도발하는 국가에 대해 적의를 품거나 도발하는 국가에 대해서 언제든지 언젠가 꼭 복수합니다. 그게 지금 북한을 동원해서 복수를 하는 북한은 잃을 게 없죠. 깡패잖아요.
돈만 주고 깡패 공용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얘네가 지금 하는 건 뭐냐? 이 얘기의 속뜻은 자신들의 깡패를 동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수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러시아가. 아니, 미친 거 아니냐고. 자원 대국인데,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겨울에 기름이나 난방비 어디서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야. 아, 일본처럼 가만히 있던가. 공식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공식 경고를 한 거. 이게 뭐냐? 북한 동원해서 수도권에 국지적 대규모 전치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경고한 거. 얘네는 절대 도발한 국가에 대해서 언젠가 꼭 복수합니다, 강대국은. 왜? 다른 나라들이 도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주시장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내일이나 무서워. 아니, 이런 정신병자들 때문에 지금 이게 그럼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지원을 못하게 전시 상태를 만들어버리죠. 김정일이가 지금 정권이 위험한 상태에서 땡큐인 거죠. 아니, 뭐 다 떠나서 이 사람들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아니, 이 공화정 사회 시민들을 월급 처먹고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는 이 새끼가 왜 우리 자식들을 전쟁터로 몰겠다고 이지랄 하지 못해서 난리인 겁니까? 그 러시아는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잖아. 우리나라 우호적이고. 아니, 지금 동해에 나오는 석유나 가스는 전부 다 일본에서 다 뺏기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거였잖아. 여러분, 4.11 리스크에 있는 가스하고 석유를 직접적으로 갖고 오면 중동에 그걸 기댈 필요가 없어요. 미국이나. 그거 전부 다 지금 일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겨울에 어떻게 살라고? 경제발전 뭘로 하고? 아니, 얼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지랄을, 아니, 내일부터 주식시장 어떡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일본 애들이 나서는 거 봤냐고. 아니,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 국력이 약해요? 아니, 미국이 주둔하고 있지 않아요? 러시아하고 지금 관계가 뭐 파탄 났어요? 아니, 이거 뭐 무슨 전쟁 분위기 못 만들어 환장한 새끼들 같아, 이거. 지금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치마로 가고 있고, 우리가 그 최대 피해국 중에 하나, 독일하고 한국이 지금 최대 피해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 중에 경제 불황 현상이 엄청나게 여파가 큰데, 나라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국제적으로 협상하고 길을 모색해야 될 사람들이 이상한 미친 소리를 합니다. 가오라고 그러죠, 가오. 재밌는 얘기. 푸틴도 인터뷰하거나 그럴 때 가오 잡지 않습니다. 상당히 겸손합니다, 푸틴이. 아니, 한 나라의 국방장관이 왜 가오를 잡냐고요. 본인이 뭐라고. 독재자야? 여기 어머니 민주공화정입니다. 지금 북한이 날뛰는 이유가, 몇 개월 사이 날뛰는 이유가 바로 뒤에 러시아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게 러시아식 복수입니다. 아니, 그걸 본인들 뻔히 알고 있는데 저 갈등 상황이, 전쟁 상황을 왜 굳이 만들려고 하냐고요. 미친놈들도 아니고, 지금 혼돈의 세상이고, 30대 지금 젊은 애들 보면 알겠지만, 무책임의 연속입니다. 이렇게까지 광범위한 무책임이 퍼져 있고, 누군가 뭘 해주겠지 하는, 국가 지도자까지 퍼져 있는 경우는 저 살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국가 지도자마저 마치 남의 나라 일인 듯 저렇게 무신경에 대답을 합니다. 지금 사상 최대의 경기 침체 불황입니다. IMF보다 지금 더 심각해요. 그런 이야기를 다 숨기고 있죠. 경제 재앙인 상태입니다. 근데 저지랄 하는 거예요. 조만간 대규모로 지금 북한 정권도 유지하려고 대규모로 국지전 침공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도발을 할 수가 있어요. 핵폭탄까지 앞에 갖다 놓고 위협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한국의 주시장이나 대외 80%를 위전하고 있는, 수출을 위전하고 있는 국가에서 앞으로 우리 뭘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